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레오폴드만 마무리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레오폴드 바로 볼게. 봐봐. 어쨌든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무생물까지 다 고려하자라고 했으니까 뻔한 이야기. 상호 의존. 아까 내가 테일러가 생태계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 레오폴드 동의하다 했죠? 그 다음에 인간 또한 한 구성원이다. 폰드가 구성원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이라든가 동물을 포함해서 무생물까지를 다 포함해야 돼. 그렇죠? 무생물까지.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전체, 그냥 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리고 당연히 인간에게 이익이냐 손해냐와 무관하게 가치가 있고요. 알겠죠?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가 있다. 됐니?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거죠. 개체로서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더 강조하는 전일주의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간에게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대. 그러면 얘들아, 전체 공동체의 균형을 위한 인간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파괴하는 개체들이라면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개체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던가 아니면 생태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뭐 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야. 균형을 위해서. 그리고 해를 가한다고 해서 테일러처럼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죠? 보상의 의무도 없고요. 승리를? 네스는 안 봐도 돼. 알겠죠? 네스는 승리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레오폴드까지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다가 레오폴드 하나만 좀 더 알고 있잖아요. 레오폴드가 나오는 또 문장 중에 잘 나오는 문장 중에 대지를 경제적으로만 보지 말고, 알겠죠? 경제적으로만 보면 대지를 수단으로만 보는 거니까 경제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도 고려하라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측면으로 고려하라. 그게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제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으로 고려하라는 거지. 경제적 측면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가능한 거니까 자원 이용이 뭐 된다? 가능하다. 알겠죠? 대지를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오폴드인데, 네스는 심층생태주의라고 불리는데 수능에서 나올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생태주의 입장이고 밑에 있는 글 안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요 정도까지가 이제 자연과 인간인데 177페이지.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줄게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줄게요. 먼저 위에서부터 1번.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볼 때가 인간 중심주의가 쓸 수 있는 보기인지 아니면 동물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가능한 탈인간 중심주의가 다 가능한지를 다 고려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성을 가져야지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성을 넘어선 도덕적 고려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인간 중심주의냐 탈인간 중심주의랑 비교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더 잘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명 중심주의까지 쓸 수 있는 개체론의 표현이라 전인론의 표현을 더 많이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요거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사상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거야.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도덕적 행동을 하는 주체거든. 알겠죠? 같은 말로 도덕 능력자. 도덕 무능력자는 인간 빼고 나머지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모든 사상가들한테는 누구만 가리키는 거다? 이거는 인간만 가리키는 거고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저 보통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는 것을 그냥 두 글자로 이성의 능력을 기억하면 돼. 이성을 말하는 거야. 이성을 말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봐봐. 이렇게 이제 타당이 있을 때, 타이밍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인간을 제외하고서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에 대해서 실험, 자원이용, 그 다음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행위.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행위.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생태계에 대한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그러니까 실험을 하자가 아니야. 알겠지? 당연히 실험을 다 만날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실험할 수 있는 경우. 알겠죠?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시간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자 일단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존재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 감수를 가지는 동물이었죠. 맞죠? 쾌고를 가지는 동물이었고 레건한테서는 한 살 이상의 물음플, 즉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고 슈바이처는 모든 동식물이고 테일러 당연히 모든 동식물이고 맞죠? 그 다음에 레오폴드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그 자체야. 자 그러면 저 동물에 대한 실험이 아까 시어가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실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거고 자원으로 이용하는 거고 수단으로서 대하는 거다. 알겠죠? 실험이 되는 것 자체가 레거는 저 삶의 주체에 대해서 절대로 실험하면 안 돼. 아까 내가 말씀드리자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은 실험에서 안 물어보고 그래서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거 안 되거든. 절대로 자원 이용도 절대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레거한테서 절대 안 되는 경우조차 없어. 근데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예외적 대목이 있다. 아까 예민한 의견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슈바이처 실험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대.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악이라고 보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를 가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실험되는 것만으로도 자원 이용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거, 수단으로 대하는 거 다 가는 거야. 자, 테일러도 실험, 자원 이용,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하는 거, 수단으로 대할 수 있어. 다 돼. 자, 그럼 이 테일러는 조금 더 추가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테일러에 대해서 인간의 일부의 부가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인간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를 가한다면 아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테일러 입장인 거야. 알겠죠? 레오폴드를 보상 없다고 했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레오폴드는 실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되겠다. 근데 대지를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 맞지? 대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어떤 적이 나왔냐? 비도구적 그리고 얘들아, 이따가 또 말할게. 비도구적 가치를 가진 존재를 비이성적이지만 비도구적 가치를 가진 존재를 수단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될 수 없다.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비도구적 가치를 가졌다는 거는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는 거고, 비이성적 존재는 인간 아닌 나머지 거고. 그러면 각자가 생각하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을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잖아. 다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다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요. 생태계 개입 다 됩니다. 다 돼요. 근데 요 4명의 목적과 레오폴드 목적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요 4명의 입장에서는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를 위해서 생태계에 개입할 수 있는 거고요. 알겠니? 개체를 위해서 생태계에 개입하는 거고. 그러면 레오폴드는 뭘 위한 거야? 생태계 자체가 가지는 균형을 위해서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지. 알겠니? 그리고 야, 여기 나오는 탈인간 유신주의자들 다 현대철학적이고 환경보호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는 자연을 보호하라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올해 6회에 나왔던 건데, 자, 레오폴드를 제외한 이 4명은요 결국 또 마찬가지로 뭘 위한 거야? 왜 생태계 보호해야 되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개체를 위해서야. 알겠죠? 개체를 위한 거지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개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개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생태계에 대한 다 간접 의무로서 이루어지는 거야. 간접 의무를 다 그러니까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개체들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는 간접 의무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자체를 위한 거니까 레오폴드한테서는 뭐가 되는 거니? 생태계에 대한 직접 의무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가 환경,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178페이지에 1번, 2번, 그리고 4번을 한번 해봐. 알겠죠? 그리고 내가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나랑 같이 풀이합시다. 한 2, 3분이면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해를 가한다는 게 죽이는 거고 죽이는 거는 파괴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의미에서. 파괴하는 거나 해를 가하는 거나 죽이는 거 똑같습니다. 한 1분만 이따 같이 봅시다. 그렇지, 책임이 필요 없다. 책임이 있다. 야, 그 슈퍼인처럼 책임을 져야 돼.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번부터 보자. 같이 하자. 어차피 너희 과제로도 있으니까. 생명 중심주의 높아지는 문제부터 풀어봐. 그러면 내가 봐봐. 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테일러야 테일러. 알겠죠? 테일러고. 을. 대지율이 레오폴드야. 병. 칸트죠. 그렇죠? 미안. 쉬워져. 아까 우리 제시문 받은 거잖아.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종착을 주여 표현하고 있으니까 미안, 쉬워있잖아. 그럼 기억. 그러니까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지위를 못 가진대. 그럼 이 말은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즉 무생물은 지위가 없다. 알겠죠? 무생물은 지위가 없다 이 말인 거니까 누가 동의해야 되니? 갑과 병이 동의해야겠지. 알겠니? 을은 레오폴드니까 무생물까지 있잖아. 갑과 병이 동의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X. 그 다음에 니은.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개체론자들의 입장에서 동의하죠. 개체들의 권리가, 개체들의 가치가 더 높잖아. 근데 전인론의 입장에서 동의해야 되겠지. 공동체의 가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세 명 다 동의해야 된다. 세 명 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가능한 표현이야. 그래서 니은은 중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틱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아까 테일러가 자연존중 태도에서 1번이랑 4번에서 인간이 생명체보다 뭐하지 않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표현을 레오폴드가 동의한다고 했고 싱어 레고 같은 사람들은 식물은 아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디귿은 여기서는 싱어 빼고 테일러랑 레오폴드가 동의해야 돼. 갑과 을이 동의해야 되는 거야. 싱어 빼고. 그러니까 디귿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했거든. 누가 가능하니? 개체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겠죠. 알겠죠? 그럼 개체론자들이 가능해야 되니까 테일러랑 싱어 갑과 병이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인 거지. 되겠죠? 3번인가 볼까요? 자, 2번 얘들아 동물 폭력적으로 다루면 문감이 묻어져서 이거 아까 누구였니? 칸트였죠. 칸트. 답은 칸트고요. 을은 이평등고려 원칙 이야기하니까 싱어잖아. 맞죠? 그 다음 병을 대지윤리니까 일단 레오폴드거든. 그러면 얘들아 1번 기억에서 자 이건 너무 칸트잖아. 알겠지? 자신에 대한 아까 탈인간 중심주의자는 동물에 대한 거라고 있으니까 기억은 칸트만 가능하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얘들아 이은 싱어가 도덕적 행위자를 판단하려고 하니 결국 아니잖아. 도덕적 행위자는 누구한테라 물어봐도 인간밖에 없다니까. 지금 싱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도덕적 행위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의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거지. 알겠니? 인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싱어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야. 디귿 생태계뿐만 아니라 생명체도 고려 대상일 수 있다. 그럼 일단 여기 봐봐. 생명체가 붙은 이상 싱어 탈락이야. 맞지? 식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면 테일러나 레오폴드 중에서 물론 여기 테일러 없지만 칸트도 안 되잖아. 맞지? 누구만 가능한 표현이니?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인 거야. 생태계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이고. 자, 이 아까 계속 이야기했어. 테일러의 인간, 동물, 식물은 평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레오폴드 동의한다 했고 싱어 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 테일러 없잖아. 그럼 니은은 당연히 누구만 가능한 표현이니?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 맞지?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이니까 답이 2번인 거죠. 알겠니? 네.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요. 갑은 두 번째 줄 모든 이성적 존재자들이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럼 안 된다. 맞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수단으로 대하더라도 목적으로 존중하라는 칸트 입장이죠. 을 레오폴드 맞지? 돼지 병 싱어잖아. 맞니? 쾌고감수 능력 싱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기억 얘들아 아까 제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는 거는 그냥 이성이라고 했어. 알겠죠? 그럼 이성이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 중심주의자는 동의하겠죠? 그럼 누구만 가능하다? 간만 가능한 거지. 맞지? 그래서 기억에 맞는 말이고요. 다음 니은 답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칸트가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다든가 감사함을 갖는 것도 인간의 의무지. 누구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러면 지금 니은에서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이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 누가 동의해야 돼? 칸트가 동의해야지. 다만 그게 자신에 대한 의무에 되는 거고 칸트가 동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칸트 빠져있잖아. 알겠죠? 칸트가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알겠니나? 그 다음에 디귿. 얘들아 봐봐. 물론 싱어가 존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글을 쓰지만 이게 보기로 되고 보면 인간이랑 동물 차별하면 안 돼. 인간이랑 식물 차별하면 안 돼.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면 쾌고감수가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종차별주의가 부당하면은 싱어도 되지만 누구도 돼야 돼. 이건 레오폴드 같은 사람도 동의해야 되겠죠. 레오폴드도 인간 동물 차별하면 안 되잖아. 아니 종차별주의 좀 부당하다. 레오폴드도 동의를 해야 돼. 그럼 디귿 맞는 말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연물을 파괴한다 했는데 야 자연물은 너무 많아. 무생물도 자연물이고 식물도 자연물이고 동물도 자연물이잖아. 맞죠? 근데 어떤 자연물인지도 안 나와 있고 맞니? 그 다음에 파괴하는 것, 즉 해를 가하는 것, 죽이는 것 다 정당하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싱어 입장에서 너무 잔인하게만 하면 되는 거고 칸트 입장에서 잔인하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싱어 입장에서도 동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잖아. 맞죠? 그리고 레오폴드도 돼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했으니까
다 정당한 거지. 그래서 4번이다 4번.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태 중심주의까지 자연관 이렇게 표현되고, 알겠죠? 좀 넘어가서 이제 문화와 윤리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노션부에 문자가 내보내니까 거기다가 영상 이거 중간고 좀 보태달라고 하면 보내줄게. 근데 문화와 윤리는 다 2점짜리고 독해형이고, 그나마 저 문화 관련해서 철학자를 다루는 게 초반에 조금 있어. 근데 그거 외에는 다 독해형이야. 다 독해형이고, 평화와 공존 윤리도 한동안은 다 독해거든. 한동안은 다 독해인데 딱 여기 216페이지. 그 중간에 다 2점짜리야. 근데 216페이지에 지구촌 평화유리가 3점짜리가 두 문제로 출제가 돼요. 3점짜리가 두 문제로 출제가 되고, 크게 두 파트가 있거든. 하나는 216부터 217페이지까지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중요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 평화를 주장한 두 명의 사상가가 있거든요. 갈퉁이랑 칸트. 알겠지? 이렇게 해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출제가 돼, 비교가 되죠. 그래서 보통 칸트 vs 갈퉁, 현실주의 vs 칸트 이렇게 나오는 편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3점짜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해외 원조 관련해서 싱어랑 롤스를 비교해야 돼. 싱어 롤스랑 싱어 비교하는 것도 3점짜리로 출제가 돼. 3점짜리 출제가 되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앞부분은 좀 쉬워. 앞부분. 철학자 같은 철학자죠. 일단 그래서 216페이지에 현실주의부터 봅시다. 홉스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데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현실주의적으로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과정으로서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야. 힘의 논리.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하고 국가도 이기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알겠죠? 모든 국가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도 그런 국가들의 경쟁 관계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경쟁 관계고, 또 이 국제 관계는 저런 개별적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 정부라는 게 없고요. 그런 것들을 무정부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실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국제 관계는 자유롭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 투쟁 상태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투쟁 상태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라고 보는 사람들이야. 잠재적 위협 요소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런 현실주의라도 중요한 거, 그런 현실주의라도 국제 평화라는 것이 가능은 해.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봐. 가능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이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해. 영구적인 평화가 될 수 없어. 알겠죠?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조차와봐. 이거 이제 추가 설명할 테니까. 힘의 논리,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세력 균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 그러면 현실주의 왼쪽에다가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세력 균형이란 무엇이냐? 자, 만약에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A 국가와 B 국가 간의 힘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얘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얘들이 봤을 때 얘들의 영토를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전쟁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는 거야. 왜? 다 이기적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현실주의가 봤을 때 전쟁의 발생 원인은 이기적 국가의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기적 국가들 간의 힘의 차이.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자, 만약에 B가 A 국가만큼의 세력을 키운다. 힘을 키우고 힘이 같아진다. 이게 세력 균형이거든. 알겠죠? 그럼 이렇게 힘이 같아지면 얘가 얘를 공격할 수도 없고 얘가 얘를 공격할 수도 없는 거지. 그게 이들이 말하는 평화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구하는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거든. 일시적인 평화다. 그럼 일시적인 평화인데, 자 여기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이렇게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알겠죠? 방안을 물어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될 수 있죠. 맞죠? 자국 스스로가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예를 들어 A 국가와 적대 국가에 있는 C 국가의 동맹 행위를 통해서도 힘을 키울 수 있겠죠. 맞죠? C 국가의 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주의도 다른 나라와의 대화라든가 협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한 거지. 동맹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B 국가가 C 국가랑 연합을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 언제라도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동맹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자, 세 번째 최후적 수단으로서 현실주의는 국가와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B가 다른 나라랑 연합해가지고 A 국가 힘을 떨어뜨리게 되면 자기들이랑 힘이 같아질 수 있잖아. 그런 전쟁마저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현실주의의 입장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존재가 되면 동맹만이 유일하다 절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평화를 위한 전쟁도 정당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건 뭐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한 거고 여전히 무력 사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일시적 평화로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군비 경쟁이 중단되지 않겠지. 왜냐면 언제라도 A 국가가 힘을 더 키울 수도 있고 B 국가가 힘을 더 키워서 세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현실주의는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알겠죠? 현실주의는 여기다 적어놔. 현실주의는 경쟁 국가의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이 쉽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어떤 나라가 특정 행동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행동의 경향성을 예측하기가 쉽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현실주의를 기억하면 되고 현실주의는 애초에 이런 이기적 국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국제정치는 마지막으로 국제정치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힘의 차이가 있을 때 A가 B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비도덕적이라고 하진 않는 거야. 도덕과 무관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애초에 현실주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이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겠지. 알겠죠? 보편적 도덕이라는 게 실현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현실주의 입장이에요. 한계점은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맨 마지막 주죠. 군비 경쟁 유발. 그렇죠? 한 국가가 핵가지면 다른 나라도 핵가져야 되잖아. 현실주의도 이렇게.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전쟁마저도 정당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다 모든 국가를 다 이런 적대국으로서 규정하잖아. 물론 협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상주의는 거의 안 되거든. 근데 이상주의는 야 인간이 이성적이듯이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대화가 가능해. 근데 왜 분쟁이 발생하냐?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알겠죠?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상주의가 봤을 때 분쟁을 무지, 오해, 개별 국가들의 잘못된 제도 알겠죠? 대화를 많이 안 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대화하면 돼. 대화하면 돼. 대화해서 공동의 규범 만들고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실현하자. 그래서 근데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를 강조하는데 이게 현실주의랑 차이야.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나
알겠죠? 그럼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좀 간과합니다. 왜냐면 국제법 만들고 국제기구 만들어봤자 힘 강한 나라가 무시하고 뭐하느냐. 그게 현실주의 입장이야. 실제로 미국이 그러기도 하고요. 알겠죠? 근데 그것도 만들어 힘에 놓는 거야. 근데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여러 역할을 협력. 그래서 만약에 막 이런 이렇게 높고 낮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다양성을 물어보면 이상주의가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현실주의는 거의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자, 평화 해야 하는 거고 대화와 협력 줄쳐놓고 동그라미 치고 바로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대화와 협력을 해서 공동의 규범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국제법 또는 국제기구 등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으로 안보를 실현하는 것을 집단안보 전략, 집단안보 체제 뭐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집단안보 체제, 집단안보 전략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상주의자는 집단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문제형은 현실주의 vs 칸트고요. 아니면 갈등 vs 칸트거든요. 일단 현실주의, 이상주의 이게 비교하시면 되고, 알겠죠? 근데 한계점은 현실적 측면을 갖고 많다는 거지. 힘 가진 나라가 막 무시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하는 거지. 됐죠?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는 평화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어떤 쌤들은 칸트를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냥 칸트는 칸트로 알고 있으면 돼. 평화주의자로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로 칸트가 이상주의에 영향을 준 사람이지. 칸트 자체가 이상주의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냥 칸트를 칸트로 기억하면 돼. 알겠죠? 어차피 이 파트는 사상과 알고 풀어야 돼. 현실주의 vs 칸트 또는 갈등 vs 칸트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갈등이 있고 칸트가 있는데 칸트를 먼저 해야 됩니다. 칸트가 더 중요해요. 갈등은 쉬워. 자, 칸트의 책 여러 가지 중에 영국평화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요. 이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칸트가 이제 어떻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거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해봐. 칸트도 아까 내가 계속 강조했듯이 사회계약론 사상인데 이 사람한테서 자연 상태는 일단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로 나타날 수 있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 있어. 왜냐면 칸트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그냥 도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 알겠죠? 자연 상태는 다 자기 추구하니까 전쟁 상태일 수 있는데 인간의 이성은 알겠죠? 인간의 이성을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을 명령하고요. 칸트는 그 도덕으로서 바로 평화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칸트는 평화도 도덕적 의무야. 알겠죠? 평화를 실현하는 도덕적 의무야. 물론 영국 평화라는 것은 칸트한테서 이상적이죠. 알겠죠? 근데 영국 평화를 위한 노력은 현실적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영국 평화라는 건 이상적인 개념이야. 근데 영국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방법을 현실적으로 해야 돼. 그걸 좀 구분해서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영국 평화를 위해서 칸트가 필요한 게 뭐냐? 법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그 법 이성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평화를 보장하자라는 건데 총 3가지의 법을 제시하고요. 그 3가지의 법이 밑에 나오는 확정조항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능에서 확정조항이라는 것의 뜻 자체를 물어보지 않지만 확정조항은 영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법체계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주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요즘에 뭐 물어보냐면 예비조항도 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비조항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예비조항이라는 개념도 있다. 예비조항은 뭐냐면 저 확정조항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이런 쪽의 느낌이야. 뜻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조항은 3가지의 법, 알겠죠? 영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3가지의 법, 그리고 예비조항은 그 3가지의 법을 위한 요소, 이 정도 요소 정도. 그러니까 알겠죠? 밑에 한번 봐봐. 확정조항을 하자. 자, 총 3가지의 법인데 칸트는 영국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국내법이라는 게 있고요. 국내 정치에 관한 규범이야. 국내 정치에 관한 규범이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적용돼야 될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세계 인류에게 적용돼야 될 세계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 3가지의 법이 있는데 자 먼저 국가 내에서 정치는 반드시 공화 정치이어야 한다. 그냥 이게 다야. 영국 평화를 위해서 모든 나라의 정치는 공화 정치가 돼. 그럼 공화 정치가 뭐냐?
핵심은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공화정의 핵심이거든. 알겠죠? 군주가 지 맘대로 막 법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의회가 법 만들고 군주가 법을 따르는 거야. 알겠죠?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면 칸트가 봤을 때 군주정이 돼버리면 군주가 지 맘대로 전쟁 선포할 수 있다고. 근데 공화정이 되면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군주의 전쟁 결정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군주의 전쟁 결정을 방지하는 것이 수월해진다고 봐. 그냥 공화정이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이야, 2번. 자, 봐봐.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에 비추어서. 자, 우리가 연방이라는 거는 우리 미국 생각해보면 미국이 각 주마다 독립적인 나름대로의 독립적 권력을 행사한다고요. 맞죠? 근데 연방 체제로서 뭔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도 자유로운 주권 국가들끼리 협력을 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평화연맹을 만들자라는 게 칸트 입장입니다. 이게 칸트가 이 평화연맹 수립이 나중에 유엔에 영향을 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봐봐. 자유로우면서도 주권 국가들이 평화연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거거든? 그러면 자, 연맹 국가 아닙니다. 연맹은 그냥 협력체이지 이걸 국가라고 하면 안 돼. 그럼 국가가 아니니까 연맹 자체가 주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고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도 되냐 안 되니? 안 돼. 알겠죠? 주권을 보유할 수도 없고 주권을 양도받지도 않고 주권을 침해할 수도 없어. 오히려 평화연맹 안에서 평화연맹은 소속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치료인가? 연맹과 국가들 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다음에 평화연맹의 목적은 뭐냐? 이 연맹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것이 연맹의 목적이야.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있어. 칸트가 참고로 평화조약이랑 평화연맹을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들아, 조약은 너희가 정치학업 내신에만 생각하면 조약은 말 그대로 몇몇 국가들끼리만 맺는 게 조약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 조약은 몇몇 국가들끼리만 맺는 거니까 하나의 전쟁은 종식이 가능할 수 있더라도 평화조약으로서 모든 전쟁의 종식은 불가능해. 모든 전쟁의 종식은 오직 뭘 통해서만? 연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연맹을 통해서만. 알겠죠? 평화조약이 모든 전쟁을 종식할 수 없다고 말해도 틀린 거야. 하나의 전쟁은 가능한데 모든 전쟁 종식은 연맹을 통해서만. 자, 올해 유평에도 나왔고 올해 연계도 나왔는데 칸트는요, 평화연맹은 반드시 단 하나이어야만 해. 연맹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연맹들 간에 또 뭐가 생겨? 갈등이 생긴다고요. 전쟁이. 그래서 연맹은 단 하나이어야 되지 연맹이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연맹이 여러 개가. 알겠죠? 그러면 이 평화연맹 안에서 개별 국가들이 나름대로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계시민법을 친선관계라는 조건에만 국한해서 타국을 방문한 이방인, 아니죠? 타국을 방문한 이방인에 대해서 방문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방문권이 영구적인 방문권이 아니라 일시적이어야 돼. 영구적인 방문권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일시적 방문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해. 반대권 인정해줘야 돼. 반대권. 알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근데 어떤 조건이냐?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야. 알겠죠? 그 이방인들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 방문권과 반대권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문권이라든가 반대권을 조건적 권리냐 무조건적 권리냐라고 하면 이건 조건적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무조건적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방문권 반대권은
우리나라 국민이 저 나라 갔을 때 대우받아야 되는 것처럼 쟤들도 우리나라 와서 똑같이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법 체계를 통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칸트 입장이야. 알겠죠? 근데 이거 다 중요해요. 이게 다 기억해야 되고 오른쪽에 예비 조항도 다 중요합니다. 자, 예비 조항 다 기억해야 돼요. 1번. 이건 쉽게 말하면 전쟁을 뭐 유보한 상태에서 맺은 평화조약을 결코 평화조약이 아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휴전 협정은 평화조약이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휴전 협정은 전쟁을 유보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평화조약으로 볼 수 없다. 2번. 얘들아, 칸트는요 국가도 하나의 도덕적 인격체로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막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야. 식민지배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참고로 얘들아, 평화연맹 할 때 절대로 국가들 간에 평화연맹을 만들어서 국가들 간에 병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알겠죠? 여전히 국가들의 독립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협력을 하는 거지. 국가가 아예 막 알겠죠? 통합도 그렇게 되는 아니에요. 국가 간 병합은 아니고. 그다음에 3번 중요하고요. 3번 중요합니다.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히 해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비군은 우리나라처럼 군대 같은 거거든. 네, 이런 것들은 전쟁 위험을 가져 해제해야 되는데 요 문제에서 칸트는요 영국 평화라는 건 사실 이상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국 평화라는 건 이상적이지만 영국 평화로 가기 위한 평화연맹이라든가 국제법은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어쨌든 이상적이다 보니까 전쟁이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생길 수 있어. 알겠죠? 그 이상적인 전쟁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영국 평화 전까지의 전쟁을 생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방어 전쟁은 도덕적으로 권리라고 허용돼. 알겠죠? 방어 전쟁은 허용이 돼요. 모든 전쟁을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말이야. 방어 전쟁은 권리야. 알겠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방어 전쟁이 허용되다 보니까 3번의 상비군 근처에다가 써봐. 모든 무력을 포기하진 않아요. 상비군은 조만간 사라져야 되지만, 알겠죠? 모든 무력을 포기하지 않거든. 왜냐면 방어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자국민들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인정을 합니다. 그게 상비군이 아니더라도. 알겠죠? 상비군이 아니더라도 정기적 군사훈련이야. 알겠죠?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방어를 위한 목적에서의 정기적 군사훈련을 인정하고 있어.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지 뭐. 알겠죠? 4번. 이거 장면성이 뒤통수적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야, 칸트가 국가 간에 돈 빌리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야. 왜? 여기 4번 봐봐. 분쟁과 관련해서는 돈 빌리면 안 돼. 전쟁하려고 돈 빌리는 건 절대 안 돼. 알겠죠? 전쟁을 위한 목적에서 돈 빌리는 건 절대 안 되는데 다른 목적은 또 가능해. 경제 성장을 위한 목적에서 해. 국채 발행은 허용될 수 있어. 다만 전쟁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전쟁을 위해서. 그 5번 너무 쉽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다른 나라 체제가 나오지만. 그럼 6번 알아놔요. 이것도 수행에 나온 적 있어. 설령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하지 말해. 알겠죠? 신뢰. 그래서 뭐 암살자를 고용한다든가, 뭐 항복조약 타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 알겠죠? 아니면 뭐 너희 요즘 전쟁 많이 하니까 야 제네바 협정 이후에 국가 간에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제법상 뭐 인체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생화학 같은 것들을 전 국제법상 규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 전부 다 신뢰 떨어뜨리는 거잖아. 알겠죠? 신뢰. 알겠죠? 그 정도 단어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칸트가 추구하는 영국 평화를 위한 것들이다. 그러면 바로 문제 하나 하자. 하나 있었네. 잠시만요. 이런 좀만 더 이따 가자. 아니야 할 수 있어.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얘들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현실주의도 국가 간의 동맹, 물론 세력
균형을 통한 세력 균형을 위해서 동맹이 필요하고 또 얘들아 이것도 있어.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두 국가 간에 뭐가 맺어질 수 있냐면 우리 일단 공격하지 맙시다. 평화조약 같은 거 체결될 수 있잖아. 침략 서로 하지 말자. 근데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주의도 그런 평화조약 같은 것들은 체결될 수 있어. 세력 균형 아래에서 영구적이지 않은 거지. 1번, 3번. 이 칸트는 절대로 현실주의 아닙니다. 칸트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죠. 1번 얘들아 평화는 도덕적 의무다.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칸트잖아. 맞지? 그럼 칸트 입장에서 1번 모든 외국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외국이 되잖아.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아까 우리 마지막에 신뢰 이야기했죠. 암살적으로 같은 것들 하지 말고. 3번 현실주의. 을은 현실주의 맞지? 맞죠? 국제정치도 투쟁 상태, 폭력 가능성, 평화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예전에 이들이 말하는 평화 상태가 애초에 세력 균형 상태잖아. 여전히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3번 맞죠? 모든 나라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했잖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런 것들이 전쟁의 원인이고 4번 뭐간들이 국제법에 근거한 게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흰가 나라가 무시하는 말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 유일한 게 아닙니다. 알겠니 얘들아?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지만 그 세력 균형의 방안이 국제법을 통해서도 가능은 해. 예를 들어 불가침 조약 같은 것들 내잖아. 근데 뭐 동맹도 있고 맞죠?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도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5번 얘들아 말도 안 됩니다. 칸트가 평화연맹이 절대로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 애초에 현실주의자들은 평화연맹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있어봤자 무시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3번 봐봐. 자, 각은 현실주의고요. 맞죠?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마음은 보편적이다. 을은 특별한 종류의 연맹, 평화연맹을 이야기하는 칸트죠. 그러면 기억 봐봐. 에이, 칸트한테서 얘들아, 미안, 현실주의한테서 국가보다 최고의 더 이상의 권력 기구라는 건 없어. 아까 애초에 우리가 개별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현실주의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말이 안 돼. 왜냐면 세력 균형 자체가 보편적인 게 이거 아니야.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고 언젠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목표가 세력 균형이 아니야. 그냥 가능한 거지. 그게 목표도 아니야.
알겠죠? 가능한 거지. 평화를 하자가 목표가 아니잖아. 현실주의가. 알겠니? 그다음에 3번. 아니, 칸트 입장에서 영국 평화가 적대행위만 사라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적대행위도 사라져야 되지만 아까 이런 확정조항, 확정조항 다 있어야 되잖아. 공화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4번. 국제법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왜 말해야 되냐면 애초에 평화연맹을 만드는 게 국제법이다.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연맹을 만든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국제법 적용 없이 틀렸고요. 자, 5번 아까 현실주의 가능하다고. 물론 칸트도 이 확정조항은 비폭력적 수단이잖아. 알겠지? 근데 현실주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들 간의 동맹, 알겠죠? 아니면 불가침 조약, 물론 그게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뭐 할 수 있니? 억제할 수 있잖아.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A국이랑 B국이 힘이 같아. 그럼 둘이 뭐 하겠어? 우리 친자같이 맙시다라는 조약을 내줄 수 있다고. 영원하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억제될 수 있다는 둘 다 가능하고요. 현실주의도 가능하고요. 거지. 되니? 네, 그렇게 해서 답은 5이다. 조금만 끌었다가 이어서 봅시다.